시험 전에 꼭 보아야 될 내용, 보건간호학 두 번째 시간이에요. 환경과 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경 먼저 살펴볼 건데요. 환경도 보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죠. 국제환경협약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쉽게 이제 중요 단어하고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습지하면 람사르, 교토파리는 지구온난화, 바젤은 유해 폐기물이에요. 런던은 해양이죠. 해양오염, 몬트리올은 오존층 파괴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온열지수 알아야 되죠. 온열지수 5가지가 있죠. 감각온도가 첫 번째가 있는데 얘도 출제가 2번이나 됐었죠. 시료온도, 유효온도, 체감온도라고 해요. 무풍이나 포화습도 조건하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기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온도에는 무풍, 포화습도가 나오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적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 체온을 조절할 때 가장 적정한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불쾌지수 있죠. 불쾌지수는 기온과 기습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 정도를 점수화한 거죠. 습구, 훅구 온도 지수가 있는데 얘는 군대에서 고온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온열 평가 지수가 되시겠어요. 네, 카타 냉각력 있죠. 카타 냉각력도 출제가 됐어요. 공기의 냉각력을 측정해서 공기의 쾌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 카타 냉각력 하면 얘는 기류를 측정하는 미풍계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냉방병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냉방병은 여름 냉방 시에 실내외가 온도 차이가 5에서 8도씨 내외로 해주셔야 돼요. 과도한 실내 기온차라든지 레지오넬라증, 밀폐 건물 증후군으로 인해서 냉방병이 유발될 수 있어요. 증상은 뭐가 있느냐? 요통, 감기 증상, 위장 장애, 소변 배설량이 증가되실 수가 있겠어요. 광선장애 살펴볼게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이 있죠. 적외선은 열선이에요. 그래서 이완 효과, 살균, 온열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 백내장, 화상, 홍반 나타날 수 있죠. 자외선은 건강선, 도로노선이라고 하죠. 비타민 D를 형성하고 우울증, 결핵의 살균 효과가 있어요. 과다하게 노출될 때는 피부암이나 백내장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죠. 가시광선은 명암과 색채를 구별해요. 그래서 안정 피로라든지 안구 진탕증, 시력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전리방사선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전리방사선은 방사선 원소가 파괴될 때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X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데 X선 장애로는 조혈기능 장애, 백내장, 악성종양 발생하실 수 있어요. 산업 문제에서 이제 27년간 북구 항로를 이용한 국제 운항 노선에 근무한 사람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 직업병 뭐냐에서 나왔었는데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실 수 있죠. 조혈기능 장애 발생하실 수 있다.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 영향평가 기억하셔야 되죠.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 다 지키기 위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기오염에서는 1차, 2차 구분하셔야 되는데 2차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스모그, 케톤, 펜, 오존, 알데히드죠. 1차 오염물질이 나와서 두세 개가 섞이거나 햇빛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게 2차 오염물질이 되시겠어요. 1차 오염물질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도 기억을 꼭 해주셔야겠죠.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링겔만 농도표나 디포짓 게이지 사용할 수 있죠. 실내 공기 오염을 살펴볼 때는 포름알데히드, 라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 오염 물질은 폼알데히드죠. 그리고 라돈은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로 유발될 수 있는데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대기오염 살펴볼게요. 우리 최근에 온실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온난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엘니뇨,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 라니냐 하시면 되겠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로 인해서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열섬은 주변 온도보다 높은 특별한 기온 현상이에요.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고층 건물 때문에 발생하실 수 있죠. 오존층 파괴는 방어막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이 과다하게 노출됨으로 인해서 피부암이나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죠. 산성비는 아황산가스 때문에 발생하시는 거죠. 폐하가 5.6 이하에 비가 내리는 거를 산성비라고 하시면 돼요. 호흡기 질환,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고 건축물들이 부식이 일어나고 수질이 산성화되는 게 문제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황사현상과 미세먼지는 표토가 유실되는 게 문제고 시정이 약화돼요.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기 장애나 눈병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우리 수질하면 또 음료수 기준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음료수는 이제 정수장에서 매일 6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죠. 6가지 항목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색도가 5도 이하예요. 탁도는 1도 이하. 냄새, 맛은 무치, 무맛이어야 되죠. 수소 이온은 5.8에서 8.6이에요. 불소는 0.8에서 1ppm 되시겠고요. 대장균은 100cc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고 일반 세균은 1cc 중에 100마리 이하여야 돼요. 잔류염수는 리터당 4.0mg 이하로 체크가 되셔야 되죠. 수질의 오염지표 DO, BOD, COD 다들 잘 알고 계시죠? DO는 좋은 거예요. 물에 녹아있는 산소죠. 깨끗한 물에는 DO가 높다.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용존산소 DO는 높아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랑 BOD는 물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화수 같은 것들이 강물에 흘러 들어가면 BOD가 상승하실 수가 있는 거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이 미생물이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산화제를 넣어서 분리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 폐수가 강물에 흘러 들어갔다면 COD가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러운 물에는 그러면 BOD, COD가 상승하고 DO는 감소되실 수가 있죠. 그 부유물 SS는 물 속에 뭐가 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러운 물일 때 SS가 상승하실 수 있어요.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예요. 100cc 중에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되죠. 세균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세균은 1cc 중에서 100마리 이하여야 된다 하시면 되겠어요. 수질에서는 부영양화 알고 계셔야 되죠. 아까 생활화수나 이런 것들이 정화되지 못하고 강물로 흘러 들어가면 인산염 유기물질이 많아지는 거죠. 걔가 부영양하고 부영양화로 인해서 적조와 녹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예방 방법으로는 정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갯벌 보존,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풀을 심는 거 좋으실 수 있죠. 하수 처리할 때는 스크린, 침사, 침전, 생물학적 처리를 하실 수 있죠. 혐기 처리가 이모풀탱크, 호기 처리가 활성 원위법 되시겠어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위생적이다, 대기오염이 발생한다, 소각법이죠. 특히나 다이옥신이 나죠.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다이옥신. 매립법은 경제적이다예요. 비용이 저렴한 게 특징이죠. 지하수와 토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퇴비 처리는 생물학적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축산 폐기물, 낙엽 같은 것들을 퇴비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식중독 살펴볼게요. 세균성 있고 바이러스가 있죠. 세균에는 또 감염과 독소형으로 나눠져요. 구분하는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죠. 감염형에는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장출혈성 대장균 하시면 돼요. 독소형에는 보툴리누스, 웰치, 포도상규균이에요. 그래서 구분 꼭 해주시고 원인을 보시면 살모넬라는 단백질과 관련된 거죠. 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계란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장염비브리오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 어패류와 관련돼요. 덜 익혀 먹었을 때, 생으로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장출혈성 대장균도 소시지, 햄, 쇠고기 등 같은 것들을 덜 익혀 먹었을 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죠.
독소형에는 보툴리누스 통조림이죠. 얘는 치사율이 높다가 특징이에요. 신경계 급성 중독이 유발될 수 있죠. 멸치균은 토양과 관련된 거고요. 포도상균 가장 많이 출제되죠. 우리나라에서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복기가 짧아요. 먹은 지 1시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분과 관련돼서 도시락, 케이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죠. 외독소가 장독소예요. 우리 바이러스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있죠. 대부분 식중독이 여름에 유행을 하는데 겨울에 호발하는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가 되시겠어요. 증상은 경미합니다. 자연독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동물성에는 보거가 대표적인데 테트로톡신이 독소죠. 독소만 좀 암기 잘 해주시면 되고 보거 같은 경우는 증상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전신마비나 의식소시, 사망까지도 갈 수 있죠. 열에 파괴되지 않아요. 그리고 생식기, 간 이런 곳에 많이 존재를 한다 해주시면 돼요. 바지락 굴은 베네루핀이죠. 조개는 미틸로톡신 해주시면 돼요. 버섯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맥각이나 보리는 에르고톡신, 매실은 아미그달린, 쌀이나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이 되시겠어요. 그 밖에도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잘 하시면 되겠죠. 식품의 보존법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냐 화학적 방법이냐 구분하셔야 되죠. 물리적인 방법에는 건조, 가열, 냉동, 냉장, 밀봉, 통조림, 조사살균법이 있어요. 화학적인 방법에는 방부제, 절임, 훈연, 가스 저장, 훈증법이 있죠. 우리 절임법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염장이나 담장, 산장이죠.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방법이에요. 식품의 보존법은 대부분이 이제 미생물을 사멸시키지 못하고 발육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해주시면 돼요. 식품의 변질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발효는 탄수화물과 관련된 변질 과정이죠. 부패는 단백질과 관련돼서 악취를 내거나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패는 지방과 관련된 거죠. 냄새나고 맛이 나빠지는 현상이에요. 변패는 당질과 지방질 식품에 미생물이 증식해서 변질되는 썩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업간호에서는 우선은 건강검진 알고 계셔야겠죠. 일반 건강검진이 있어요. 모든 근로자가 받는 거죠.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이에요. 특수하고 배치 전 건강진단은 유해인자라는 용어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받는 거는 특수 건강진단이고 유해인자의 이제 새롭게 배정될 예정인 사람들이 받는 게 배치전 건강진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배치전 건강진단의 대상자는 특수 건강진단 대사 업무에 종사 근로자에 대한 예정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있죠? 수시는 이제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 근로자라든지 근로자 대표들이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검진이고요. 임시 건강진단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가 유사한 질병이 있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정할 때 검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검진을 했어요. 결과 알고 계셔야 되죠. A가 건강한 근로자예요. 우리 C가 붙게 되면 요 관찰자죠. 그래서 C1은 직업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C2는 일반 질병에 진전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D가 있어요. D1은 직업병 유소견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이고 D2는 일반 질병의 유소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R은 재검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판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산업에서는 직업병이 뭔지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되죠.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제 고유한 환경적 요인이나 작업 자세, 작업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직업병, 작업장의 유해 요인들도 구분해서 문제 많이 출제됐었죠. 화학적 요인으로는 분진이나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이 해당이 돼요. 물리적인 요인에는
이상기온이나 이상기압, 조명, 소음, 진동, 광선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납중독이라든지 미나마타, 이타이타이병 이런 것들은 다 화학적 요인에 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난청이 발생했어요. 잠합병이 발생했어요. 레노 증후군이에요. 다 물리적 요인에 속하시는 거죠.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도 이제 작업장의 유해 요인으로 꼽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유해한 인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대치, 격리, 환기, 보호장구 착용, 교육이 있어요. 여기서 대치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가장 근본적인 이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을 변경하거나 공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성냥 제조 공장에서 황인을 적인으로 바꿨다. 페인트, 분무를 담그는 방식으로 바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치에 속하실 수가 있죠. 대치로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그 차 선택으로 격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격리는 이제 물질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격리를 해놓는 방법이라든지 방호벽을 쌓는다든지 밀폐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격리에 속하실 수 있겠어요. 유해인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기압, 광선 이렇게 드실 수 있죠. 소음에서는 난청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마개나 귀덮개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죠. 진동은 레이노 증상이 생기실 수 있죠. 방진용 장갑 착용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기압과 관련해서는 고기압일 때는 잠합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사라든지 터널 공사, 잠수부들이 발생할 수 있죠. 감압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고산병은 비행기를 이제 타고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발생할 수 있죠. 산소 부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광선에서는 가시광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조명이 적절해야지 장애가 발생하지 않죠. 너무 어두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피로나 안구 진탕증이 발생할 수 있죠. 정밀한 작업을 하는 시계공 같은 경우는 피로라든지 시력 저하, 시력 장애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화학적 인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진과 중금속 이렇게 드실 수 있죠. 분진에서는 이제 규폐증이나 성면폐증, 용적곰폐증, 면폐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다 이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거고 진폐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진 마스크나 정기검진 필요하실 수 있어요. 중금속과 관련돼서는 납하고 수은, 카드뮴 세 가지를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죠. 납은 조혈장애가 발생해요. 빈혈 대표적일 수 있고요. 용적공, 납 충전지 생산, 페인트공이 이제 많이 발생하실 수 있죠. 인쇄공도 마찬가지죠. 수은은 구내염이나 근육의 진전,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죠. 대표적인 질병이 미나마타병이 되시겠어요. 카드뮴은 형광등 제조라든지 반도체 이런 산업장에서 발생하실 수 있죠.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이타이타병이 있는데 칼슘의 재흡수를 문제가 발생해서 골다공증이나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뼈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VDT 증후군이 있어요. VDT 증후군은 컴퓨터 모니터를 너무 많이 봐서 눈에 피로하고 안구 건조증, 경련한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화면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눈을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방 방법이 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